추석이었다. 서울 외곽. 기와가 멋스러운 아버지의 집 마당에는 벌써부터 음식 냄새와 함께 어색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명절이란 늘 그랬다. 나. 강서연에게는 즐거움보다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명절의 공기가 편안하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창 너머로 북적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오늘 하루 또 얼마나 많은 가시돋친 말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심, 그리고 실망스러운 눈빛들을 견뎌내야 할까.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서연이 왔니? 주방에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던 엄마. 박수진 여사가 나를 발견하고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명절 준비로 인한 피로와 더불어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 역력했다. 엄마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강민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엄마의 위로는 늘 작고 힘이 없었다. 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이미 완성된 잡채, 갈비찜, 각양각색의 전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엄마를 돕고 있는 내 잘난 여동생 강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서아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성공한 사업가 남편을 둔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반짝이는 피부,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나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언니 왔어, 늦었네. 서아는 나를 흑긋 보더니 다시 전을 뒤집는 데 집중했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또 저런 차림으로 왔군 하는 듯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화려한 명절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일부러 초라하게 보이려는 반항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웹툰 작가를 하겠다고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둔 지 벌써 3년째.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에 가족들, 특히 아버지의 눈에는 한심한 백수나 다름없었다. 길이 좀 막혀서 나는 짧게 대답하고 엄마 옆에 섰다. 엄마는 내 손에 작은 접시를 쥐어주며 새로 부친 호박전을 맛보라고 했다. 따뜻한 전의 온기가 잠시나마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거실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집안의 왕처럼 군림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준의 가장 높은 곳에는 내 큰오빠 강서준이 있었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오빠는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 서준이 왔구나. 그래. 이번 학회의 발표는 잘 마쳤고. 오빠가 도착하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지고 활기를 띠었다. 나는 거실 쪽을 곁눈질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오빠는 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며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저 미소.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잠시 후 식사가 시작되었다. 커다란 교자상에는 빈틈없이 음식이 차려졌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으며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오빠의 성공담, 서아 남편의 사업 확장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조카들의 학업 성취까지 모두가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같았다. 나는 그저 입을 다문 채 밥알만 씹어 넘겼다.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서연이는 요즘 작업은 잘 돼가니?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진 것은 작은 아버지였다. 평소 나에게 그나마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질문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아버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네,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내 대답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조금씩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들릴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웹툰 플랫폼에 몇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간간히 들어오는 외주 작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재능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매일 밤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래도 아직 포기 안 한 모양이구나. 하긴 뭐라도 해야지. 큰 고모가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거들었다. 그 말에 몇몇이 동조하듯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엄마가 애써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잔을 높이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붉어져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런 자리에서 종종 가족 훈화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일장연설을 하곤 했는데 그 끝은 대부분 누군가에 대한 질책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그리고 그 질책의 대상은 대부분 나였다. 자,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제발.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 주시길 간절히 바랐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좌중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올 한해도 다들 고생 많았다. 특히 우리 서준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으니 이 애비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막내 서아.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똑똑한 아이들 키우느라 애썼다. 사위도 참 듬직하고 말이야. 아버지의 칭찬은 오빠와 여동생에게 한참 동안 이어졌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민망함이 교차했다. 다른 친척들도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길고 긴 칭찬의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잔을 채웠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언제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그리고 곧이어 내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두 주먹을 테이블 아래로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반쯤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내 자리에는 한 줌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정확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오빠와 동생을 향하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경멸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거의 쉴 수 없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피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붙들린 듯 꼼짝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모든 자식들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잠깐의 정적이 흘러왔다. 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나에게도 작은 격려의 말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물론 저기 저 실패자, 강서연만 빼고 말이다. 실패자, 그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꿈이기를 바랐다. 이 끔찍한 순간이 현실이 아니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냉혹한 표정은 그것이 현실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이 그 말을 내뱉었다.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속 시원하게 꺼낸 사람처럼 보였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혹은 은밀한 조소가 뒤섞인 그 눈빛들이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 여보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엄마가 다급하게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리려 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은 가만히 더 있어? 틀린 말 한 거 있소? 저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심이 없이 빌빌거리고 있는 게 실패자가 아니고 뭐냔 말이오. 내 얼굴의 먹칠도 유분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낯설기까지 했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집안의 보탬이 못 될 망정. 저건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저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 어딜 가서 내 딸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창피하다. 그 말이 내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였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존재.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식탁 위에 놓인 내 밥그릇만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안에 담긴 흰쌀밥이 마치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졌다. 오빠 서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여동생 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져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다른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작은 속삭임들이 내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다들 모인 자리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심하다니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심해. 저 녀석이 정신을 차리려면 이 정도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지.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살 건데.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절망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 서연아, 너 어디 가려고?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가 없었다. 만약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 뒤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저것 봐, 저 버릇없는 태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쓴소리 좀 했다고 바로 저렇게 뛰쳐나가다니. 역시 실패자는 뭘 해도 안 돼. 마지막 말은 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실패자. 그 낙인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물은 어느새 멎어 있었지만 가슴 속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목소리,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실패자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었다. 텅 빈 정류장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여러 개 떠 있었다. 대부분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고 작은아버지에게서도 한 통 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전화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은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전화권을 꺼버렸다.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 혼자만의 섬에 갇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별 하나도 나를 위해 빛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정말 실패자인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말처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린 채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허기가 밀려왔다. 나는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문득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내게는 없었다. 나는 역시 실패자였다. 죽을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계속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지만 일단은 움직여야 했다. 나는 정처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왔지만 그 차가움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내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길고 외로운 밤을 맞이해야 했다. 아버지가 찍어 누른 실패자라는 낙인이 내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채로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발바닥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축축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허름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여관 앞에 서 있었다. 새벽 여인숙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금의 내 처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났다. 더 이상 걸을 힘도 갈 곳도 없었다. 나는 홀린 듯 여인숙 안으로 들어섰다. 카운터에는 졸린 눈을 한 할머니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방 있나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하룻밤 숙박비는 생각보다 쌌지만 지금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텅 빈 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을 찾았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 나왔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낡은 침대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다. 창문에는 먼지 쌓인 커튼이 을씨년스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침대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 신경 쓸 기력이 없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 가족들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실패자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액체가 하염없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대는 극심했다. 그런 그림 쪼가리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버지는 내 꿈을 한낱 철없는 치기로 치부했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빠처럼 의사가 되거나 하다못해 동생 서아처럼 번듯한 회사라도 다니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건 내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내 이야기를, 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좋았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작가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가족, 특히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였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현실적인 성취였다. 어릴 적부터 나는 늘 오빠와 비교당하며 자랐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오빠는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나는 늘 그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다. 서준이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그 말은 내가 평생 들어온 잔소리였다. 나는 오빠처럼 똑똑하지도 사교적이지도 못했다.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나를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서아가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예쁘고 애교 많은 서아는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다.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늘 구석에 앉아있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오늘 그 모든 서름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실패자라는 아버지의 말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왔던 응어리를 건드린 방아쇠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퀭한 눈으로 일어나 앉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자신은 없었다. 아버지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문득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이 생각났다.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뒤져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펼치자 하얀 종이 위에 무엇이라도 그려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싶은 걸까? 아름다운 풍경, 행복한 사람들.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절망과 슬픔,
그리고 분노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연필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덩어리였다.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선들, 거칠게 덧칠해진 검은색. 그것은 마치 지금 내 마음의 풍경과도 같았다. 그리면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림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얼마나 그렸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스케치북 한 페이지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지금의 나였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는 암흑 속에 갇힌 존재. 똑똑!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일까? 설마 가족들이 나를 찾아온 것일까?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은 건가? 다시 침대에 앉으려는데 문 아래쪽 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스윽 밀려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쪽지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힘내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다. 누가 보낸 것일까? 여인숙 주인 할머니, 아니면 다른 방 투숙객.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울렸다. 생면부지에 누군가가 내게 건넨 작은 위로.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절망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쪽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희망은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저주는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꺼지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주 작은 불씨를. 나는 창가로 다가가 낡은 커튼을 젖혔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밤새 나를 괴롭혔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아침 햇살이 어쩐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여전히 두렵고 막막했지만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어둡고 축축한 방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여인숙을 나서기 전 나는 카운터에 들러 주인 할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어쩌면 할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편이 나을지도.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여인숙을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밤새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은 어젯밤처럼 무겁지만은 않았다. 실패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애써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그 불씨를 살려야 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독할지라도 낡은 여인숙을 나선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젯밤과는 분명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었다. 절망과 체념 대신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타오르고 있었다. 힘내세요. 그 짧은 세 글자가 밤새 나를 짓눌렀던 어둠을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듯했다. 누가 남긴 쪽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익명의 위로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붙잡아준 가느다란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함은 여전했다. 주머니에는 하룻밤 숙박비를 내고 남은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전부였다. 휴대폰은 여전히 꺼둔 상태였다. 당분간은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즐겁게 웃고 떠드는 연인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 같은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춥고 황량했다. 어젯밤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의 매서운 눈빛, 실패자라는 낙인,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저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른다. 정말 나는 실패자인가?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번듯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내세울 만한 성공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으는가. 나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비록 그 행복이 돈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기준에 나를 맞춰 평가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나는 내 꿈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나 스스로를 가장 큰 실패자로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젯밤 여인숙에서 받은 쪽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힘내세요. 그 따뜻한 격려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흔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언가 해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은 따뜻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근처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떠올랐다. 돈도 들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도서관에 도착해 빈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실내 공기와 책 냄새가 조금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듯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노트북을 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 작품들이 저장된 폴더를 열어보고 싶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습관처럼 내가 활동하던 작은 웹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이었다. 새로운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고 내 아이디는 이미 잊힌 존재가 되어 있을 터였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익숙한 그림체의 썸네일 하나가 들어왔다. 아주 예전에 내가 처음으로 완결했던 짧은 단편 웹툰이었다. 혹평도 많았고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했던 작품.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게시물을 클릭했다. 댓글창은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어제 날짜로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작가님, 이 작품 정말 잘 봤어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주인공의 감정선이 너무나 섬세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네요. 혹시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계신가요?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보고 싶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내 작품을 누군가가 읽고 공감하고 심지어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니. 나는 몇 번이고 그 댓글을 다시 읽었다. 오타 하나 없는 진심 어린 문장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젯밤 여인숙에서 받은 쪽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이었다. 이것은 내 꿈에 대한, 내 이야기에 대한 응원이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내 그림은, 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비난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내 꿈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댓글 하나가 그 두려움을 부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나는 곧바로 새로운 웹툰 공모전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나는 아직 부족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떨어지더라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보이는 것이었다. 마침 한 포털 사이트에서 주최하는 신인 웹툰 작가 발굴 공모전이 눈에 띄었다. 마감까지는 2달 남짓 남아 있었다.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낮 없이 매달린다면 새로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를 그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절망, 그리고 작은 희망의 조각들이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리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는 도서관 구석자리로 옮겨 스케치북을 펼쳤다. 어제 그렸던 검은 덩어리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연필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그림에 몰두했다.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케치북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아직은 거칠고 미완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도서관을 나서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어제 보았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별빛이 나를 향해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밀려들었다. 대부분 엄마였고 작은아버지와 몇몇 친구들의 연락도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지금은 그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오직 내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갈 곳은 여전히 마땅치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만화방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이라면 밤새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터였다. 만화방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고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주변의 소음도, 불편한 의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참이었다. 비록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그 작은 빗줄기를 따라서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만화방 구석자리와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가끔 햇볕을 쬐러 나가는 공원 벤치가 전부였다. 가족들과의 연락은 엄마에게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대부분 꺼두었고 간혹 짧은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기 위해 켤 때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내 작품에만 집중해야 했다. 만화방 생활은 생각보다 고됐다.
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림을 그리고 낮에는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다.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가끔은 그것마저 거르기도 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웹툰의 제목은 잿더미 속의 불꽃이라고 정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은 나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였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시 일어서려는 20살 후반의 무명 작가. 어쩌면 너무나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일지도 몰랐지만 지금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작업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밤새도록 스토리를 구상하고 콘티를 짜도 다음날 아침이면 마음에 들지 않아 전부 갈아엎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캐릭터의 감정선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고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에 휩싸일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까짓게 뭘 한다고? 역시 넌 실패자야. 그럴 때면 연필을 집어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여인숙문 틈으로 밀려 들어왔던 작은 쪽지, 그리고 내 낡은 웹툰에 달렸던 따뜻한 댓글. 그 작은 응원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만화방 구석자리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그림에 몰두하자 조금씩 돈이 떨어져 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짧은 당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음식점 주방 보조를 하거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일용직 노동을 하기도 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림 도구를 살 때면 이상한 만족감이 밀려왔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다 잠시 엎드려 졸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만화방 사장님이었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학생, 여기서 밤 새우는 거 힘들지? 이거라도 마시면서 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꿈을 응원해주는 듯한 그의 눈빛이 고마웠다. 아주 가끔. 그는 내가 그린 그림을 슬쩍 훔쳐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림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네 라며 무심한 척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그럴 때면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웹툰 마감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온 신경은 작품에만 쏠려 있었다. 이야기의 절정 부분을 구상할 때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주인공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아버지에게 실패자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절망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나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주인공에게 이입시켰다. 주인공의 눈물은 곧 나의 눈물이었고 주인공의 다짐은 곧 나의 다짐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장면은 내가 그린 그 어떤 장면보다도 강렬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어쩌면 이 작품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다.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고 손목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연필을 놓을 수는 없었다.
마지막 컷을 그리고 완결이라는 두 글자를 써넣었을 때 나는 그대로 책상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는 만화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쏘져 들어오고 있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이상할 정도로 상쾌했다. 나는 내가 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완성된 원고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마감일 당일 나는 PC방으로 향했다. 만화방, 컴퓨터는 너무 낡아서 제대로 파일을 올릴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떨리는 손으로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작품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 크기가 커서 업로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초조하게 화면만 바라보았다. 제발 아무 문제 없이 잘 올라가야 할 텐데. 마침내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클릭 한 번으로 내 모든 노력과 시간이 담긴 작품이 세상으로 나아갔다. PC방을 나오자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믿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켜고 싶지 않았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엄마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서연아, 우리 딸 어디 있는 거니? 괜찮은 거니?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해.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지금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다. 엄마는 내 말을 다 믿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엄마의 끝없는 걱정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다 괜찮아. 조만간 좋은 소식 가지고 연락할게. 그렇게 엄마와의 짧은 통화를 마쳤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만화방으로 돌아왔다. 사장님은 나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얼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었어.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지만 나는 분명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처럼 나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그래서 내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기꺼이 그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모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듯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모전 홈페이지를 들락거렸지만 심사 중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불안하게 뛰기를 반복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는 시간에는 다음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작은 그림들을 끄적였다. 하지만 온 신경은 공모전 결과에 쏠려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약속된 발표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차마 바로 결과를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팝업창 하나가 화면 중앙에 떠 있었다. 네? 웹툰 공모전 수상자 발표.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팝업창을 클릭했다. 스크롤을 내리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명단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예상대로.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듯한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이럴 줄 알았잖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었잖아. 그런데 스크롤을 거의 끝까지 내렸을 때 특별상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내 이름, 석자와 작품 제목, 잿더미 속의 불꽃이 적혀 있었다. 특별상 강서연, 잿더미 속의 불꽃.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 글자를 다시 읽었다. 대상이나 최우수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 있었다. 특별상.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 작품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부터 차올랐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는 해냈다. 비록 최고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실패자라는 아버지의 낙인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웃기를 반복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특별상에 대한 설명을 찾아 읽었다. 독창적인 소재와 뛰어난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작품에 수여하는 상?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이야기가. 내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서 메일 알림이 깜빡였다. 공모전 주최 측에서 보낸 공식 안내 메일이었다. 수상에 대한 축하와 함께 시상식 안내, 그리고 앞으로의 작품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메일 말미에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강서연 작가님의 작품 잿더미 속의 불꽃에 대해 본사 플랫폼에서의 정식 연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식 연재 제안,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다. 비록 대형 플랫폼은 아니었지만 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메일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다. 내 꿈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좁은 아르바이트생 숙소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였다. 가장 먼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시상식도 치르지 않았고 정식 연재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꺼두었던 휴대폰에서 요란한 진동 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며칠 전 짧은 통화 이후 처음이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흐륵, 서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울음이 잔뜩 섞여 있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늘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위험 넘치던 아버지가. 뭐라고? 아빠가 왜? 지금 어디 계셔? 괜찮으신 거야?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흐엉.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버지, 늘 나를 억압하고 상처 주었던 존재. 하지만 동시에 나의 아버지였다. 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니.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어느 병원에요? 엄마, 오메요, 뭔가냐? 엄마에게서 병원 이름을 전해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방을 뛰쳐나왔다. 방금 전까지 나를 감싸던 기쁨과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만감이 교차했다.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버지에게 실패자라는 말만 듣고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차갑고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데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연민과 애정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정을 갈망했었다. 내 존재를, 내 꿈을 이해해 주길 바랐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걸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복도 한쪽에서 엄마와 오빠 그리고 서아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어떻게 해? 내 아버지? 흑. 오빠 서준은 굳은 얼굴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응급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아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우리 가족은 일제히 의사에게로 달려갔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조치는 취했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오빠와 서아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니. 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추석날 나에게 실패자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었다. 간겼단 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실 문으로 다가갔다. 간호사가 나를 막아섰지만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다. 잠깐만이라도 아빠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늘 당당하고 위험 넘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는 것일까? 누구냐? 아주 작은, 갈라진 목소리가 아버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내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서연이 왔구나. 그리고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후회일까? 아니면 원망일까? 혹은 그저 마지막 순간에 딸을 만난 반가움이었을까?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저 상 받았어요. 웹툰 공모전에서 특별상, 그리고 연재 제의도 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나는 도우치테모 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다시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거친 숨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다시 감겼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쁨의 절정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그리고 다시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는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인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아버지의 눈이 다시 감겼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어버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간호사와 의사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아버지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우리 가족은 하염없이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오빠 서준은 착잡한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여동생 서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음식 냄새와 어색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골든타임을 놓쳐 심장에 큰 무리가 온 상태였다. 의사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이전처럼 건강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늘 강하고 위압적이었던 아버지의 나약한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밤이 깊어지자 엄마는 지쳐 잠이 들었고 오빠와 서아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의 캄캄한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나에게는 늘 넘을 수 없는 벽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존재였다.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실망과 질책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선 아버지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이 단순히 미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어릴 적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커다란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를 사주셨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미소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게 기대를 걸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장하지 못하자 실망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서툴고 거칠었을 뿐 아버지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문득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내가 공모전 수상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생각났다. 그것이 정말 미소였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잠깐이나마 부드러워졌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아직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듯했다. 우리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간병, 막대한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그 와중에 내 공모전 수상 소식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알려졌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고 잘했다. 우리 딸, 장하다라고 말해주었다. 오빠 서준은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축하한다. 대단하네 라며 어색하게나마 축하를 건넸다. 여동생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언니, 진짜야? 그럼 이제 웹툰 작가 되는 거야? 라며 관심을 보였다. 가족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물론 아버지의 일로 경황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과 눈빛에는 분명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변화가 느껴졌다. 특히 오빠의 인정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말도 어눌했지만 생명의 위기는 넘긴 상태였다. 나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틈틈이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간호했다.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고 오빠와 서아는 각자의 생활이 있었기에 내가 가장 많이 쓴 시간을 아버지 곁에서 보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돕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그 일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호통을 치거나 명령하는 대신 아버지는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 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었고 가끔은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수상한 작품의 내용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가 부녀지간으로 이토록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였지만 아버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아버지에게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내 손을 약하게 잡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했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그 강하고 자존심 센 아버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뭐가요? 내 잘못이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 우리 사이에 쌓여왔던 원망과 오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병원 생활은 길어졌다. 그동안 웹툰 플랫폼과의 계약은 잠시 보류된 상태였지만 나는 틈틈이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와 병원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이 되기도 했다. 가족들은 이전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오빠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서아도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에 들러 엄마와 나를 도왔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병화는 우리 가족에게 닥친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으며 동시에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작가 강서연이었다. 내 삶의 조각들은 여전히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갈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완벽한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분명 나만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 서연이 자랑스럽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이제야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꿈이 있으니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 있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은 이제 희미한 과거의 한 장면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변화는 선명하게 남아 현재 진행형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셨다. 여전히 왼쪽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고 발음도 예전처럼 명확하지는 않으셨지만 혼자서 거동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예전에 독단적이고 위압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다정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어쩌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이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버지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처럼 서로를 평가하거나 경쟁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걱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고 오빠 서준과 여동생 서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다. 나 역시 더 이상 가족 모임이 두렵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은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다. 아버지는 종종 내 작업실에 들러 내가 그리는 웹툰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딸,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실패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내 딸로 불리는 것은 여전히 가슴 벅찬 일이었다. 나의 웹툰 잿더미 속의 불꽃은 정식 연재를 시작한 이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독자들은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 깊이 공감했고 인생 웹툰이라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달렸다. 물론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독자층을 확보하며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드디어 만화방과 아르바이트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웹툰 작가로서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 때도 많았다. 마감 압박에 시달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이제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종종 여인숙에서 받았던 그 작은 쪽지와 내 첫 완결작에 달렸던 따뜻한 댓글을 떠올리곤 했다. 그 작은 친절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 작품을 통해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오랜만에 아버지,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버지는 내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셨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네, 아빠 스타던 버치의 드와인밤. 요즘 행복하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빠,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거짓함 없는 진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성공을 갈망하지 않았다. 내게 성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대답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이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모진 말도, 가족들의 외면도,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도 결국에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과거의 나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오히려 또 오피스텔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시작한 웹툰의 콘티를 짜기 시작했다. 이번 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밝고 따뜻한 이야기. 문득 1년 전 추석날의 그 끔찍했던 가족 모임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었지만 내 삶을 사랑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퇴원하시던 날 서툰 글씨로 써주셨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 딸 서연이 자랑스럽다. 나는 그 쪽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작가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내 안에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강인한 불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불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빛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연필을 고쳐잡고 새로운 이야기의 첫 번째 칸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다. 뒤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평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다.